안녕하세요.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어떻게 사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걸 넘어서요. 진짜 중요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혹시 내 노년은 어떨까 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 이거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얼마나 오래 사느냐, 즉 수명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골골대지 않고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더 많은 세월이 아니라 정말 질 좋은 세월을 보내는 거, 바로 그거죠. 근데 말이죠. 이런 일반적인 노화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슈퍼 에이저라고. 오늘 바로 이들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에릭 토폴 박사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픈 사람을 돌보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원하는 건 건강을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와,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의 건강 수명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가장 큰 위협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 자, 첫 번째 적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초가공식품, UPF라고 하죠. 이게 그냥 햄버거, 피자 같은 정크푸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교묘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성분표를 보면 알 수 없는 화학 첨가물, 예를 들어 유화제나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간 식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연구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초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먹는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루에 무려 500칼로리를 더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가 훌쩍 넘는 양이죠. 그냥 저절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입니다. 이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더 무서운 녀석인데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되는데, 이게 이제는 그냥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몸에 들어왔다 나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동맥혈관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심지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무려 4.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4.5배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초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진 PFAS 같은 것들까지 우리 주변엔 온갖 환경 독소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좋은 습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환경적 위협까지 전부 관리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접근, 바로 라이프스타일 플러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방의 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세 가지 기본 기둥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식단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하나같이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식단 있죠?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듬뿍 먹고 생선이랑 좋은 올리브 오일 곁들이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식단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서 토폴 박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건강 챙긴다고 먹는 수많은 영양제들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하고 단단한 과학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건강의 기본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거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다들 운동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운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신건강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 여러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보다 우울증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약보다 운동이 더 낫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냥 걷고 뛰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막 빠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이랑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산소, 근력, 균형.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잠, 수면이죠.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뇌에 쌓인 온갖 찌꺼기랑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일종의 뇌 청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얼마나 자야 할까요?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하루 7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몇 시간 자느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는 기본기를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어떻게 개인 맞춤형 예방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전체압,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이걸 다 분석해내는 강력한 인공지능까지. 이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들이 만나서 장기시계라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피 한 번 뽑는 간단한 검사만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 뇌, 신장 같은 장기들이 각각 몇 살인지 그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주민등록상 나이랑 내 심장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요. 바로 p-tau217이라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피 검사인데 이걸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물질을 추적해서 내가 미래에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검사가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도 더 전에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측을 넘어서는 거죠. 병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가공육을 먹을 때 사망 위험이 저렇게 높은데 반대로 견과류나 채소 같은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위험도가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말 그대로 우리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시작할 그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이 될까요? 혹시 주변에요, 그 80세,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머리는 여전히 막 총명하시고 네네. 몸은 완전 활력이 넘치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맞아요. 진짜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그런 분들인데 과학자들이 이런 분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슈퍼 에이저. 오늘 저희는요, 그냥 오래 사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슈퍼 에이저들처럼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러니까 건강 수명, 이걸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그 비밀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저명한 과학자이자 의사이신 에릭 토폴 박사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토폴 박사님, 유명하시죠? 네, 그분 베스트셀러 책 슈퍼 에이저는 물론이고 또 뉴스레터 그라운드 트루스나 여러 인터뷰 자료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다른 건강 장수 연구 자료들까지 좀 폭넓게 검토를 했어요. 야, 정말 방대한 자료를 보셨네요. 네, 좀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딱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핵심을 찾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막 뜬 소문이나 과장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증거에 딱 기반한 그런 통찰을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오래 사는 거란 잘 사는 것. 이 차이의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슈퍼에이저 현상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분들이 노년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기억력도 좋고 신체 능력도 유지하시는데 이게 유전적 요인이 전부는 아니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사실 이분들한테서 뭔가 공통되고 강력한 유전적 특징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정말요? 유전이 클 줄 알았는데. 물론 뭐 FXO3나 APOE2 같은 특정 유전자가 장수랑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게 뭐 운명을 딱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하, 오히려 더 중요하게 떠오른 게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 유전학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요. 유전자 자체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어떤 유전자는 켜고 어떤 유전자는 끌지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스위치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에이저들은 유전적 배경이 어떻든 간에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걸로 보이는 거죠.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이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특히 그 면역 체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 중 하나예요. 나이가 들면 보통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염증이 문제죠. 네, 이걸 염증 노화, 인플레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슈퍼에이저들은 이 염증 노화를 잘 관리하고 또 외부 스트레스나 질병 같은 거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그런 강력한 면역 회복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회복력이요? 네, 이게 바로 건강 수명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이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맞습니다. 토플 박사님이 식단, 운동, 수면, 그리고 또 사회적 연결이나 삶의 목적 같은 이런 정신적인 요소들까지 잘 관리하면 무려 7년에서 10년의 건강 수명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요? 네, 7년에서 10년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 역시 식단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토플 박사님이 거의 뭐랄까 독극물 수준으로 경고하는 게 있어요. 독극물이요? 그게 뭐죠? 바로 초가공식품, Ultra Processed Foods, UPFs입니다. UPFs 들어봤어요. 외계에서 온 음식 같지 않은 물질,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첨가물이죠. 화학 첨가물? 네, 맛, 색깔, 질감, 보존 기간 늘리려고 인공색소, 감미료, 유화제, 경화유, 하여튼 이름도 막 생소한 화학 물질들이 엄청 들어가요. 라벨 보면 이게 성분 목록인지 화학약품 리스트인지 헷갈릴 정도죠. 우와, 생각만 해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적인 물리적 가공입니다. 원래 재료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막 부수고 변형시켜서 소화 흡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게 만들어요. 빨리 흡수되게요? 네, 이래 혈당이랑 인슐린을 아주 그냥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고 우리 몸이 배부르다 하고 느끼는 그 신호체계를 교란시켜버립니다. 포만감 신호체계를 교란시킨다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더 먹게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케빈 홀 박사라고 NIH 연구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참가자들이 초가공 식단을 먹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비가공 식단을 먹을 때보다 하루 평균 500칼로리를 더 먹고 체중이 늘더라는 거예요. 하루 500칼로리요? 우와. 네, 맛이나 칼로리가 비슷해도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장이랑 뇌 사이의 그 자연스러운 소통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500칼로리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단순히 살찌는 문제를 넘어서 질병 위험도 엄청 높이겠네요. 그럼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위험을 아주 현저히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무려 66%나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66%요? 네, 뇌 건강에도 안 좋아서 UPFS 섭취가 한 10% 늘어날 때마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6%씩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가공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토플 박사 조언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라벨을 읽으세요. 라벨을 읽어라. 네, 성분 목록에 딱 봤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화학 이름이나 인공감미료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하. 마트에서는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이 좀 적은 외곽, 그러니까 신선식품 코너 위주로 장을 보고요. 요즘엔 오픈푸드팩스 같은 앱으로 제품 정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 그런 앱도 있군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UPFS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좀 부족한 편인데 이게 또 거대 식품 기업들 로비 영향력이 크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기업들의 영향력. 참 문제네요. 해로운 걸 피하는 것만큼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도 어떤 종류를 먹느냐가 핵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류가 중요해요. 흔히 말하는 나쁜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콩류, 채소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 네. 지방 역시 마찬가지예요. 트랜스 지방이나 너무 많은 포화지방 대신에 올리브오일, 견과류, 씨앗류, 아니면 등푸른 생선에 많은 건강한 불포화지방, 특히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합니다. 올리브오일은 사망률이랑 치매 위험을 20%나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죠. 와, 올리브오일이 그렇게 좋아요? 단백질은요? 요즘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전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콩이나 렌틸,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붉은 육류나 가공류 위주보다는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특히 붉은 육류 섭취는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붉은 육류는 장내 염증과 관련된 특정 균들을 좀 증가시키는 반면에 채식 위주 식단은 염증을 줄이는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 균들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아, 장 건강에도 차이가 있네요? 네. 다만 노년층의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요. 지방이 적은 살코기나 생선, 달걀같이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또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식물성만 고집할 건 아니네요. 네.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추천할 만한 식단 패턴,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지지하는 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아, 지중해식 식단 많이 들어봤어요. 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이런 걸 풍부하게 먹고요. 주된 지방 공급원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생선이랑 가금류를 적당량 섭취하는 방식이죠.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식단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녹색 지중해식이라고 해서 조금 더 변형된 형태도 주목받고는 있는데 아직 전통적인 방식만큼 증거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어요. 결국 특정 식품 몇 개를 딱 꼽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건강한 식단 원칙을 따르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패턴이 중요해요. 그런데 노년층에게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그런 영양소나 식품군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든지 특정 비타민이라든지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노년기에는 특히 근육 감소,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 감소. 네. 그리고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비타민 B12나 또 햇볕 노출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뼈 건강이나 근육 기능에 필수적이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조절이나 뇌 건강에 꾸준히 중요하고요. 챙길 게 많네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지중해식 식단이 이런 영양소들을 자연스럽게 공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NAD+, 노화세포 제거제, 세놀리틱스니 이런 항노화 보충제 광고도 엄청 많던데요? 네, 많죠. 근데 토플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영양 보충제가 건강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이득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세요. 증거가 부족하다. 네, 특히 그 NAD 플러스 부스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세놀리틱 제품들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 확실한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타민 D나 B12처럼 명확하게 결핍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식품을 통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뭐 타우린처럼 동물 연구에서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인간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결국 식단은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몸에 넣는 연료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그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운동으로 넘어가 보죠. 토폴 박사님은 운동을 궁극의 의학적 개입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운동의 효과가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뜻이에요. 심장, 뇌, 근육, 뼈, 면역체계 등등 우리 몸 거의 모든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모든 시스템이요? 네.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는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인 GLP-1 약물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와, 약보다 더요? 네. 이게 호르메시스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요. 호르메시스요? 네. 적절한 수준의 운동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 적절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약이 된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어떤 종류의 운동을 또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핵심은 다양성과 꾸준함입니다. 첫째는 심폐지구력을 위한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유산소 운동. 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주 450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하면 4.5년의 수명 연장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와, 걷기만으로도요? 네. 걸음수로는 하루에 한 8,800보 정도까지 사망률 감소 효과가 꾸준히 증가했고요. 물론 강도도 중요합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중강도 운동? 오케이. 그리고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게 50세 이후에 급격히 진행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 근력 운동? 중요하죠. 네. 놀랍게도 일주일에 총 60분 정도만 투자해도 전체 사망률을 25%나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일주일에 60분이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리고 악력, 그러니까 손아귀 힘 있죠? 이게 전반적인 근력하고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악력. 네. 그럼 유산소랑 근력 운동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나요? 네. 바로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기 낙상 예방이 아주 중요하죠. 한 발로 서기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균형감.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앉아만 있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앉아있는 시간. 네. 의식적으로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 즉 좌식 생활 탈피, 이것도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말 결코 늦지 않았다는 말이 딱 와닿네요. 그 70대의 조정을 시작해서 93세의 세계 챔피언이 되셨다는 리처드 모건 씨 이야기는 정말 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맞습니다. 운동은 진짜 언제 시작해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건강 수명의 또 다른 핵심 기둥이죠. 수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수면. 중요하죠. 최근 수면 과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견 중 하나가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죠. 그거 들어봤어라. 뇌 속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은요, 뇌 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사이를 막 청소하면서 낮 동안 쌓였던 노폐물들, 특히 그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이에요. 와, 뇌를 청소한다니? 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 건강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다면 깊은 잠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 자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수면의 규칙성이에요. 규칙성이요? 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이게 글림프 시스템을 포함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양만큼이나 질과 규칙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그럼 잠은 얼마나 자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8시간 자야 된다, 이게 약간 국물처럼 여겨지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요,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한 7시간 정도가 사망률이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면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7시간이요? 8시간이 아니라. 네, 7시간 미만으로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만 8시간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7시간이라. 의외네요. 그럼 수면 보조제나 약물은 어떤가요? 잠 못 자는 분들 많이 드시던데. 토폴 박사님은 역시나 이 부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수면 유도제나 보충제들이 깊은 수면 자체를 늘리거나 뇌 청소 기능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도 증거가. 네, 오히려 일부 약물은 글림프 시스템의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만성적인 불면증에는 약물보다는 인지행동 치료, CBTI 같은 비약물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네, 그리고 수면 추적계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시는데 유용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오히려 수면에 대한 불안감만 높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이 세 가지 생물학적인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겠죠? 특히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요. 심혈관 질환, 암, 인지 저하, 그리고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률까지요? 와. 네, 우리는 결국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나 소속감이 정말 필수적인 거죠. 아까 말한 슈퍼 에이저들의 특징 중 하나도 활발한 사회활동이랑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목적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정신적인 측면이 면역력이나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독수의 위협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죠. 토폴 박사님이 라이프스타일 플러스 개념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대기 오염, 특히 초미세먼지, PM2.5죠.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MNPS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속까지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그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이탈리아 연구에서 경동맥 수술 환자들의 혈관 찌꺼기, 그 죽상경화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년 안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망 위험이 무려 4.5배나 높다는 결과가 발표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4.5배요? 세상에. 네.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 안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훨씬 높은 농도로 발견되고 있고요. 정말 걱정되네요. 네. 근데 아직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특히 플라스틱 용기를 가열하지 않고 실내 환기나 청결을 신경 쓰는 등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PFAS, 즉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도 문제입니다. 이게 잘 분해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쌓여서 면역계를 교란시키거나 암 발생 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수돗물, 식품, 포장재, 조리기구 등 우리 주변에 너무 널리 퍼져 있죠. 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여러 위협들에 맞서고 또 건강 수명을 더욱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AI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던데요. 다중모드 AI, 멀티모덜 AI라는 걸 통해서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개인 맞춤형 건강 예측과 예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겁니다. 다중모드 AI? 네,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복잡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환자에게 공감 능력을 보여주면서 건강 정보를 설명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AI가 공감까지요? 대단하네요. 그럼 개인 맞춤형 접근이 여러 영역에서 가능해지겠군요. 정밀 영양이나 다유전자 위험 점수, PRS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정밀 영양은 개인의 유전체, 장내 미생물, 생활 습관 데이터 이런 걸 종합해서 최적의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른 이유가 장내 미생물 차이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네, 그런 걸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유전자 위험점수 PRS는 수백 수천 개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서 특정 질병, 예를 들어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의 유전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유전적 위험도 평가? 네, 그냥 가족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위험도를 파악해서 뭐 맞춤형 검진 계획, 예를 들면 나이가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서 유방 촬영술 시기를 정한다든지 이런 걸 세우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거죠. 토플 박사님 자신도 이 PRS 검사로 높은 심장병 위험을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본인 스스로도 경험하셨군요. 혈액 검사로 특정 장기의 노화 속도를 알 수 있다는 장기식의 오르간 클럭 개념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그것도 참 대단하죠. 스탠포드 대학의 토니 위스코레이 교수팀 연구인데요. 혈액 안에 있는 수천 가지 단백질 패턴을 분석해서 심장, 뇌, 폐, 면역계 같은 주요 장기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각각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장기별 나이요? 네, 그러니까 전신의 노화 속도랑은 별개로 어떤 특정 장기만 유독 빨리 늙고 있다면 그걸 조기에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이 장기시계는 또 생활 습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미래에는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알츠하이머 병 분야에서도 그 피타우 271 혈액 검사라는 획기적인 진단법이 나왔다고요? 네, 이건 역시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혈액에서 피타우 271이라는 특정 단백질 농도를 측정해서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심지어 20년 전에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아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도요? 네, 기존의 뇌 영상 펫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바꿀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의 진정한 1차 예방 시대를 열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와, 정말 희망적인데요. 그럼 장수 약물이나 치료법에 대한 관심도 엄청 뜨거운데 GLP-1 약물 외에 뭐 라파마이신, 세놀리틱스, NAD 플러스 부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토플 박사님이 꽤 신중한 입장이셨죠? 입니다. GLP-1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 때문에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장기적인 데이터는 더 필요하고요. 라파마이신은 면역 억제 부작용 위험이 있고 세놀리틱스는 인간 대상 임상 결과가 아직 좀 불확실하고 NAD 플러스 부스터는 효과에 대한 강력한 인간 증거가 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토폴 박사님은 이런 약물이나 요법에 대한 과대 광고나 성급한 기대를 좀 경계하면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인간 대상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같은 것도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목적으로 하는 전신 MRI 검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토폴 박사님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이걸 시행했을 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 소견으로 잘못 판단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위양성.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위험이나 불안감이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시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수명 연장의 핵심은 결국 그 초가공식품 피하고 지중해식 식단 지향하는 건강한 식단, 네. 그리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 꾸준히 하는 운동 습관, 그렇죠. 또 7시간 정도의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와 삶의 목적,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독소의 위협을 인지하고 피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AI나 정밀의학 같은 미래 기술은 분명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좀 과장된 기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뭐 복잡한 과학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7년에서 10년의 추가적인 건강 수명, 그 가능성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AI와 결합된 개인 맞춤형 정밀 데이터, 예를 들어 PRS나 장기 시계 같은 것들이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의 개념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그 정보를 손에 준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보다 우울증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약보다 운동이 더 낫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냥 걷고 뛰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막 빠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이랑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산소, 근력, 균형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잠, 수면이죠.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뇌에 쌓인 온갖 찌꺼기랑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일종의 뇌 청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얼마나 자야 할까요?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하루 7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몇 시간 자느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는 기본기를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어떻게 개인 맞춤형 예방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전체압,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이걸 다 분석해내는 강력한 인공지능까지. 이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들이 만나서 장기시계라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피 한 번 뽑는 간단한 검사만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 뇌, 신장 같은 장기들이 각각 몇 살인지 그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주민등록상 나이랑 내 심장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요. 바로 p-tau217이라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피 검사인데 이걸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물질을 추적해서 내가 미래에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검사가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도 더 전에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측을 넘어서는 거죠. 병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가공육을 먹을 때 사망 위험이 저렇게 높은데 반대로 견과류나 채소 같은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위험도가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말 그대로 우리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시작할 그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이 될까요?